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느새 지루했던 방과 후 제5회에 다다랐습니다. 그동안에 온라인으로 공부하면서 여러분 좀 익숙하지 않아서 불편했을 텐데 카톡에도 잘 참여해주고 또 여러분이 잘 이렇게 따라와 주니까 선생님이 너무너무 고맙고 또 좀 집에서 하니까 좀 편리한 점도 좀 있죠. 그래서 2학기 때도 온라인이 계속되면 또 선생님이 또 방과 후를 또 이런 방법을 또 진행해 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무튼 5회까지 오느라고 고생 많았고 그동안에 5회를 꾸준히 푼 친구들은 아마 크게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시작하죠. 자, 여러분 11번 자 문법부터 들어갑니다. 화법을 선생님이 하지 않아도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문법 먼저 들어갑니다. 11번은 이제 발음이죠. 네, 표준 발음법 이중 모음의 발음입니다. 자, 여기 보겠어요. 이중 모음의 발음이다. 자, 그런데 이제 예외 조건들이 4개가 제거가 보이죠. 자, 영혼의 활용형에서 처는 그냥 이중 모음 이어를 그냥 단모음 처로 발음한다. 활용이란 말은 어간의 어미가 바뀌는 게 활용이죠. 두 번째, 예하고 리에 이외의 예는 에로 발음해도 된다. 그러나 여기서 조심할 게 예는 예로 발음합니다. 이외의 것만 에로 발음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음을 첫 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 그러니까 의 앞에 자음이 있는 거. 예를 들면 희망 같은 경우를 말하죠. 희망. 여기에 이렇게 히읗이 있다고 치죠. 이거 히읗이 있다고. 네. 이럴 때는 이로 발음한다. 그 다음에 다만 첫 음절 이외의 의는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 글자에 있는 이런 동이라든가 밑에서 써놨습니다. 동이, 정이 이런 것들은 두 번째 의가 있죠. 이런 것들은 그냥 이로 발음한다. 조사는 의라 할지라도 의로 발음해도 되고 예로 발음해도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밑에를 보면 네. 자, 다처는 자, 단모음 다처로 발음한다. 괜찮죠? 지혜는 지혜로 발음한다. 그랬습니다. 예하고 리에가 아니면 이외의 예는 에로 발음한다. 그 다음에 차리에 여기 리에죠. 리에는 그대로 리에입니다. 리에. 그러니까 이게 틀렸죠. 그 다음에 희망은 희망이 아니고 희망. 괜찮습니다. 여기 보이죠. 그 다음에 의견이죠. 의견. 이견이라고 발음 안 되죠. 의가 두 번째 글자일 때 이제 첫 번째 글자에 올 때는 의입니다. 이자가 아니고 의자라고 그래야 되죠. 네,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12번. 자, 기억하고 비읍을 탐구했다. 그런데 뭘 탐구했을까? 적절한 걸 골라야 되죠. 네. 자, 어근 앞에 결합하는 접사를 얘기했는데 접사는 붙여주는 말, 접두사와 접미사가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접미사죠. 왜냐하면 어근의 품사를 바꿔주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또 접사와 결합하여 능동을 피동사로 만들어줍니다. 자, 밑에 쌤이 정리를 잠깐 해놨는데요. 피동을 만들어주는 접미사는 4개입니다. 이희리기예요. 이희리기. 자, 능동을 사동으로 만들어주는 시킴의 뜻. 이때는 이희리기 플러스 오구추입니다. 7개죠. 요건 암기하셔야 돼요. 자, 사동사로 바꾸기도 한다. 자, 그러면 1번을 볼까요? 1번. 같은 형태의 접미사가 결합하기 때문에 기역과 니은의 품사는 서로 같다. 기역은 자, 높이 쌓아 올렸다. 높이, 높게, 높다에 이가 붙었죠? 네, 접미사 이가 붙었습니다. 이때 부사가 됐습니다. 쌓아 올렸다를 꾸밉니다. 그 다음에 먹다는 동사인데 이가 붙어가지고 먹이가 붙어가지고 명사가 됐죠. 같이 안 돼요. 하나는 부사, 하나는 명사. 틀렸죠. 그 다음에 2번. 니은의 접미사는 네, 먹이에 할 때 요 이죠. 어근의 품사를 변화시킵니다. 이건 맞습니다.
그러나 디귿의 전미사 뭐죠? 네, 디귿의 전미사 요거입니다. 요거 서동접사 이거 우구추죠? 추입니다. 그런데 낮다는 형용사예요. 낮다 높다는. 낮추다는 낡게 만들다니까 동사가 됐습니다. 품사 바꿔주네요. 네, 틀렸습니다. 자, 여기 이제 낮다는 형용사라고 쌤 써놨습니다. 근데 추가 붙으면 낮추다는 동사가 된다. 그 다음에 3번 디귿과 미음에 결합한 전미사는 모두 주동사를 사동사로 바꾸는 기능을 한다 그랬네요. 자, 디귿은 맞습니다. 디귿은 낮다가 낮추다가 되면 낮게 만들다라는 시킴의 뜻이 있죠. 하지만 밀다 이 말은 밀다는 밀다에다가 치, 밀처는 밀다에다가 어간 밀에다가 치가 붙으니까 이때 치는요. 네, 이게 서동접사나 피동접사가 아닙니다. 그냥 강조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품사 안 바뀌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이거 틀렸죠? 모두라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4번은요. 헛보였다. 리을과 미음은 밀처죠. 헛보이다. 자, 헛이 여기 접두사죠. 헛이 접두사입니다. 여기 보이죠? 헛 접두사죠. 보다는 어간이고요. 네, 밑에서 이미 설명해 놨네요. 헛이 접두사, 보다 어간, 이게 피동입니다. 엇은 과거 시제 서로만업이죠. 그래서 이와 엇이 합하면 엿이 되는 거예요. 피동접사. 네. 자, 이거는 이제 접두사와 전미사를 모두 가지고 있네요. 근데 미음은요? 미음은 밀처는요? 네, 접두사도 없고 전미사도 없고 치만 있죠? 치만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틀렸습니다. 5번 리을과 비읍의 결합한 전미사는 모두 능동을 피동으로 바꾸는 형태다. 그럼 아까 리을은 확인해 봤고 비읍만 확인해 보면 되겠죠? 비읍은 짓밟힌인데요. 짓은 접두사입니다. 밟다 어간이죠. 희가 바로 피동이죠. 이희리기 할 때 피동입니다. 밟힘을 당하다는 뜻이니까 네, 그래서 요거 맞네요. 접두사도 있죠. 피동도 있죠. 접두사도 있죠. 피동이 있죠. 그래서 꽤 복잡한 문제. 자, 여러분도 다 맞추셨죠? 넘어갑니다. 13번. 자, 기억에 해당하는 문장이 뭐냐라고 물어봐세요. 기억에 해당하는 문장. 기억이 여기 있죠. 네. 자, 탐구 목표 첫째. 1인칭 복수대명사예요. 우리의 특징을 보자 이겁니다. 자, 우리가 포함된 문장을 수집한 다음에 우리가 포함된 문장을 수집해서 분류를 해보자. 탐구 결과 어떤 결론을 얻었습니까? 우리라는 말이 청자에게 포함되느냐? 청자도 말을 듣는 사람도 우리라는 그 단어 안에 범위에 포함이 됐느냐? 그렇죠? 청자가 포함되는 경우, 포함되지 않는 경우. 자, 포함되는 경우를 찾으라고 그랬네요. 그런데 그 밑에 힌트가 있습니다. 힌트가 보이죠? 네. 바로 높임 표현으로 바꿨을 때 우리를 저희로 바꿀 수 있는지. 근데 청자가 포함이 된다면 저희를 바꾸기 어렵다 그랬어요. 이게 키군요. 그럼 바꿔보죠. 스코야 1번 우리와 함께 놀이공원에 가지 않을래? 스코를 높여보세요. 스코시 저희와 함께 되죠? 네, 바꾸기 어려워야 답인데 되니까 답이 아니죠. 선배님 우리 때문에 우리를 저희로 바꿔볼까요? 저희 때문에 괜찮죠? 고생하시네요. 괜찮습니다. 3번 선생님 우리의 생각은 저희의 생각은 선생님과는 조금 다릅니다. 괜찮죠? 철호야를 높여볼까? 철호씨 그죠? 우리 이번 방학에 같이 도서관에 다닐래? 이때 우리는 철호도 포함되죠? 저희로 안 바뀌어집니다. 저희 그러면 철호를 빼버리게 되죠. 말이 안 되면. 4번이 답이네요. 네, 이렇게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15번 볼까요? 14, 15번. 영혼의 불규칙 환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간의 어미가 형태가 바뀌면 불규칙 환영이라고 그러죠.
네, 어간, 어미가 기본 형태를 유지하지 않는 경우가 불규칙입니다. 자, 가가 바로 문제가 출제된 부분이죠. 가, 어간이나 어미의 기본 형태가 유지되지 않지만 규칙 활용 경우가 있다고 그랬어요. 리을 탈락이나 의 탈락 같은 게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서 설명을 하죠. 살다에, 그죠? 어간 살에다가 어미 는을 붙이면 살는이 아니라 사는이 되죠. 리을이 떨어져 나가죠. 그 다음에 놀다, 노니, 멀다, 그 다음에 머니, 만들다, 만드니, 이것도 마찬가지죠. 리을이 떨어져 나갑니다. 이게 굉장히 규칙적으로 일어나요. 그러니까 불규칙에서 뺐어요. 규칙 활용이랍니다. 리을 탈락이나 의 탈락. 그 다음에 이제 밑에 A 부분이 오고 A 부분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선생님이 또 다른 얘기를 합니다. 한편 현대국어의 불규칙 활용 중에 하나인 시옷 불규칙 활용이 중세국어에서는 현대국어와는 다르게 이루어졌대요. 자, 현대국어에서는 어땠느냐? 현대국어에서 옷을 벗다. 자, 어미를 고로 바꾸면 벗고, 자, 시옷이 안 떨어지죠? 그 다음에 벗어. 그죠? 네, 시옷이 살아있죠? 벗으니,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집을 짓다, 짓고, 지어서 지으니, 이럴 때는 또 시옷이 떨어져 나가죠. 그죠? 네, 떨어져 나갑니다. 지서서, 지선이 하지 않고, 그죠? 네. 자, 그래서 현대국어에서는 시옷 불규칙을 불규칙 활용으로 다룬다 그랬어요. 그런데 중세국어에서는 네, 규칙 활용으로 다룬다 그랬어요. 이렇게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중세에서는 이 벗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벗어 이렇게 썼어요. 벗어란 말은 이어적기 해가지고 벗이라는 어간에 시옷이 받침이 뒤로 갔죠. 벗산이 그죠? 벗에다가 어미 아니를 붙이니까 시옷이 뒤로 가서 벗산이 시옷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국어에서는 규칙 활용으로 설명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짓다와 같은 말은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때는 시옷으로,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때는 짓하고 반치음으로, 네, 이랬을 때 그대로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규칙 활용으로 이제 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 부분. 네, 이 부분이 좀 말이 헷갈리게 만들어내는데요. 어간의 받침 종성이 반치음인 용언들은 굉장히 규칙적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여기 반치음이죠. 여기 보이죠? 근데 현대국어에서 비읍 불규칙이 이와 비슷하다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비읍 불규칙이면 옛날에 현대국어의 비읍 불규칙은 옛날에 이것이 쓰이던 것들이 받침일 경우를 말합니다. 그죠? 그래서 춥다 그러면 춥 이렇게 썼던 거예요. 춥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게 자음이니까 이 자리로 가죠.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그리고 여기 없어져요. 그래서 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요것처럼 여기 짓 이것처럼 짓 요것처럼 이렇게 하면 이렇게 어를 붙이면 짓 서 이렇게 되죠. 요것처럼. 네. 자, 그러면 14번 가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죠? 네. 가는 아까 뭐였나요? 네. 어간이나 어미의 기본 형태가 유지되지 않지만 규칙 활용인 경우. 답은 4번이죠? 네, 지로야. 네, 이건 뭐 설명 안 해도 여러분 이해할 것 같으니까 중요한 15번을 설명하겠습니다.
자, 좀 전에 아까 쌤이 말했던 좀 가 부분의 어려운 부분을 가지고 A 부분 어려운 부분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삼았는데요. 네. 중세국어 문법을 좀 깊게 들어간 느낌이 있는데, 자, 여기 이제 쌤이 정리를 해놨는데, 중세국어에서 짓하고 시옷 받침은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하고 붙으면 규칙적이다. 그 다음에 짓에서 이렇게 반치음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하고 붙일 때도 규칙적이다. 즉, 반침을 받침으로 하는 어간에서는 아주 규칙적으로 나타난다. 안 떨어지고 계속 살아남는다. 그런데 현대국어에서 비유불규칙 활용하는 말이 이와 비슷하다. 안 떨어지고 살아남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축에 어가 붙으면 추어가 되고, 돕에 아가 붙으면 도화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비읍불규칙이란 과거의 비읍 순경음을 가진 말이 그런 받침이 있는 그 말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하고 만나면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살아남는다. 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것들이 중세 때는 규칙이었지만 오늘날에는 이것은 비읍이 떨어지니까 비읍불규칙으로 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날에 추워 그러지 추버 이렇게 안 하죠. 추버하지 않죠. 그래서 옛날에는 춥다가 칩다 했어요. 그러니까 치에다가 해서 치버 이렇게 썼던 겁니다. 이게 잘못됐죠. 이렇게 써야 맞죠. 네, 이렇게 써야 맞습니다. 이렇게 써야 틀렸잖아요. 그래서 바로 답이 보이네요. 자, 도화라는 의미, 현대국어 쓰는 비읍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도화. 그렇지만 여기서는 도바 이렇게 안 떨어져 나갔죠. 왜? 돕다에 위에 돕다에 여기 비읍 순경음이 그대로 있으니까. 자, 누부면은 뭔지 알겠죠? 누부며 이렇게 됐겠죠? 이렇게 밑에 보세요. 네, 이렇게 되겠죠. 누부며 이렇게 됩니다. 비읍 순경음이 뒤로 가서 누부며 이렇게 되죠. 오늘날에는 비읍이 떨어져 나가니까 누부며 이렇게 되고요. 그러나 굽난 여기 보세요.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는 네, 떨어져 나가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굽난 그럴 때는 굽난 이렇게 썼습니다. 15세기에도 아름답거나 여기 기억이 있죠? 그러니까 아름답거나 이런 식으로 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5번의 1번이 답이다.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 네. 중세의 그 문법과 현대 문법을 연계시켜 가지고 문제를 삼았기 때문에 좀 어려우지 않았나 느낌 듭니다. 자, 20번부터 24번 네. 윤리 지문인데요. 피터 싱어라는 사람 자주 나오죠. 보겠습니다. 동물도 인간하고 똑같은 권리가 있다 라고 보는 것은 육식을 반대했습니다. 즉 동물이 느끼는 고통, 기분 인간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동물을 죽여서 우리가 산다?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반대로 동물 해방론 이것은 육식이 우리가 가져다주는 이익이 크다면 뭐 육식도 우리 옹호될 수 있다. 이런 걸 공리주의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주장하는 즉 이익을 수치로 계산할 수 있다는 게 공리주의입니다. 공이란 공공격이 공공이익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싱어가 동물 해방론을 주장했는데 육식을 옹호를 했는데 싱어는 이런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 이익을 따지거나 손해를 따질 때 동물이나 인간이나 똑같이 모든 존재는 똑같은 상태에서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게 이익 평등의 고려의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윤리적 판단을 내릴 때 모든 존재의 입장을 차별 없이 고려한다. 평등하게 고려하라. 즉 어떤 존재든지 이익이나 고통에 대해 동등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게 이익 평등의 고려예요. 그러면 소하고 돼지하고 사람하고 인간하고 고통의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근데 이거 모순이잖아요. 그런데 육식을 해도 좋다? 그죠? 예, 모순이죠. 자, 그러면 밑에 이제 선생님 빨간 걸 해놨는데 이렇게 모순됨에도 불구하고 싱어가 육식의 관행이 옹호될 수 있다고 본 이유는 도대체 뭐냐?
자, 더 어떤 추가적인 이유를 대서 육식을 옹호했느냐? 이제 거기 좀 파고 들어가기 시작하죠. 자, 여기서 이런 내용을 했네요. 우리가 고기를 먹다 보니까 가축이 일찍 죽게 되죠. 자, 가축이 죽을 때까지, 자연적으로 죽을 때까지 놔두지 않죠. 가축을 도살하죠. 바로 그것 때문에 다른 새끼들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좀 억지스럽긴 하지만, 그죠? 그래서 일찍 죽어서 겪게 되는 고통이 마이너스죠. 마이너스가 좀 늘었지만 새로운 생명들이 그것 때문에 탄생했기 때문에 플러스가 늘었죠. 그래서 쾌락의 총량에서 쾌락의 양이 줄어들지 않는다. 자, 쾌락을 최대로 추구하는 게 공유주의니까 쾌락이 더 커지면, 네, 고통보다 쾌락이 커지면, 네, 그걸 해도 된다고 보는 게 공유주의예요. 그래서 가축들이 차지하는 쾌락의 양에다가 또 인간은 고기를 먹으니까 즐겁죠. 인간이 느끼는 육식의 쾌락까지 더해지니까 그 행복 지수가 커지니까 아이도 좀 해도 된다 이런 겁니다. 네. 이와 같은 논리를 대체 가능성 논변이라고 합니다. 대체가 가능하다. 그죠? 먼저 태어난 가축이 죽어서 고기가 되고 그 다음에 그거로 인해서 새로 태어난 가축들이 많이 태어나서 쾌락을 느끼기 때문에 먼저 죽은 가축이 고통이라면 새로 태어난 아이들이 쾌락을 느끼기 때문에 행복을 느끼기 때문에 그죠? 네, 그것은 크게 줄어들지 않으니까 대체도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먼저 죽은 고기를 나중에 태어나는 동물에서 대체되니까 먼저 죽은 고기를 먹어도 괜찮다라고 옹호를 하는 겁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물론 쉽진 않지만 동물에게 인위적인 고통을 주지 않아야 한다. 그렇게 키워야 한다. 그 다음에 죽더라도 고통이 덜하게 죽여야 한다. 이런 얘기인데 이 말처럼 쉽지는 않죠. 고통 없이 죽는다? 뭐 어떻게 죽여야 고통이 없는 건가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그런 주장을 내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해결 안 된 문제가 또 있어요. 자, 엄마 돼지가 죽었어. 근데 엄마 돼지가 죽는 고통은 태어나는 아기 돼지의 행복과 같아지기 때문에 대체가 되기 때문에 엄마 돼지는 죽어도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또 문제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그 밑에 쾌락을 빼앗기는 가축 엄마 돼지는 현재 존재하는 동물인데 그 쾌락을 대신하는 아기 돼지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가상의 존재라는 거야. 그러니까 현재 하는 쾌락을 갖다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는 가상의 존재로 바꾸는 게 과연 타당할까? 과연 타당한가? 그죠? 예. 그래서 이것도 입장이 두 가지로 나눠요. 첫째, 사전 존재적 입장, 전체적 입장. 사전 존재적이란 말은 어떤 걸 따지기 이전에 이미 존재한 것만 가지고 판단을 내리자는 게 사전 존재적 입장이고, 아니야, 그러지 말고 엄마 돼지만 따지지 말고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 미래에 태어날 아기 돼지의 행복까지도 따져보자. 전체적으로 따져보자. 이게 전체적 입장이죠. 자, 그러면 싱어는 어느 쪽 입장인가요? 바로 전체적 입장이죠. 네, 전체적 대체 가능성 논변을 이용해 가지고 육식을 옹호하려면 전체적 입장을 받아들여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싱어가 엄청 공격받았어요. 자기가 쓴 첫 번째 책 윤리실천학 초판에서는 이 사람은 사전 존재적 입장을 지지했어요. 그죠? 네. 그러면 이 사람 육식을 옹호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엄마의 행복만을 따져야 되는데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기의 행복을 어떻게 따져? 그죠? 그런데 결국 두 번째 책에서 실천윤리 두 번째 제2판에서 실천윤리 2판에서 결국 사전 존재를 포기하고 전체적 입장을 받아들였는데 이것을 가능하게 한 실험이 있었어요. 파핏이라는 실험인데 바로 이겁니다. 첫 번째 여인한테 당신 아이가 지금 3개월인데 기형하고 태어날 것 같다. 그러니까 당신이 다행히 이제 알약 이거 하나를 먹으면 그 결함이 완전히 해소된다. 그럼 먹어야 돼, 말아야 돼? 먹어야 되죠? 먹어야 됩니다. 네. 자, 사전 전체적 입장은 현재 임신한 아이만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다른 여인이 있어요. 아직 임신을 안 했어요. 임신을 계획하고 있어요. 임신을 안 했습니다. 그죠? 전체적 입장이죠. 사전적 입장은 현재 있는 존재만을 따져야 되는데, 전체적 입장은 아직 태어나지도 아니고 계획하고 있는 아이까지 생각해야 되니까. 네. 근데 지금 임신하면 기형아가 태어나는데 3개월 후에 임신하면은 아무 문제 없이 태어날 수 있다.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3개월 후에 임신을 시도하겠죠? 이런 경우를 말해요. 이건 굉장히 상식적인 판단인데, 예. 이럴 때는 모두 다 전체적 입장에서 판단을 해야만 되지 않느냐? 응? 그러니까 윤리적 판단도 그렇다.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엄마 돼지가 죽고 아기 돼지가 태어나는 것이, 그죠? 예. 사전적 입장에서 보면은, 사전 전제적 입장에서 보면 무슨 태어나지도 않은 아기 돼지까지 따지니 엄마 돼지를 먹으면 안 돼. 이렇게 되는데, 전체적 입장을 보면은 엄마 돼지가 죽어서 사람들의 그죠? 식재료가 되는 것은 고통의 마이너스지만 아기가 그만큼 빨리 태어날 수 있으니까, 아기가 태어나면 플러스니까 대체 가능하다. 이 입장을 지지해주는 이제 이론이 된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 다음에 그러나 마지막 부분에도 이제 논변이 있는데, 그러나 전체적 입장을 취하게 되면 자의식이 없는 태아, 아직 태아는 생기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의식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일부 동물들 자의식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어떤 성인들, 약간 장애인이랄지 이런 성인들, 또 그러면 다 같은 입장을 취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안게 되죠. 그래서 피터 싱어는 이렇게 말했어요. 자의식이 있다면 죽이지 마라. 그거는 윤리적으로 옳지 않다. 엄마 돼지한테 자의식이 있나요? 없다고 보는 거죠. 네. 자의식이 없는 존재를 죽이는 것은 구분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대체 가능한 것은 자의식이 없는 존재만 대체 가능하다. 자의식이 있는 존재는 대체 가능하지 않다라고 자기 주장을 끌어간 것이죠. 네, 피터 싱어가 육식을 되게 좋아했던 모양인지 몰라도 육식을 옹호하기 위해서 끌어당기는 이론이 자연스럽다는 느낌보다는 약간 억지스럽다는 그런 느낌이 되죠. 채식주의자가 보면 되게 좀 싫어할 느낌이 드는데요. 자, 20번.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물었습니다. 자, 2번이 틀렸죠. 대체 가능성 논변의 타당성을 검토할 때 가축의 사육 방식 문제는 아님이죠. 동물에게 인위적으로 고통을 주지 말고 고통 없이 도살하고, 네, 말이 안 되죠. 21번. 자, 기억에 대한 답을 물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피터가 육식 관행이 옹호될 수 있는 이유, 가장 적절한 것을 물었어요. 네, 끝까지 읽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가장이란 말이 있기 때문에 가장이란 말이 있어요.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건 4번이죠. 네. 자, 쾌락에 줄지 않는다. 대체되니까. 엄마의 불행이 아기의 태어난 행복으로 대체되니까. 거기다가 인간의 쾌락까지 보태지니까 쾌락의 총량은 늘어난다. 공리주의 입장에서 이게 4번인 것이죠. 네, 요 끝까지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2번. 실천윤리학 초판에서 싱어는 사전 존재적 입장이었는데, 자, 이 판에서는 전체적 입장으로 지지를 선회했죠. 바꿨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뭐냐 물어봤어요. 답은 4번이죠. 네, 어렵지 않아서 이것도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싱어는 니은이 초판이죠. 모든 존재의 대체 가능성을 주장했지만, 초판에서는 모든 존재의 대체가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존재하는 것들만 고려해가지고 행복한지 아닌지 따져보는 것을 말하죠. 모든 존재의 대체 가능성을 주장했던 건 아닙니다. 이미 존재하는 것들만 가지고 따져서 대체 가능한지를 따져봐라 이거죠. 그래서 약간 말장난 비슷하죠. 자, 윗글을 가지고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그랬네요. 자, 유기견 보호센터에서 10일간 입양하지 못하면 안락사를 시키죠. 그래서 A씨는
가해 유기견 한 마리를 갖다가 그죠? 네. 입양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데 집이 너무 좁아요. 그러면 강아지나 자기나 모두 다 불편, 즉 쾌락보다는 고통이 들겠죠. 그런데 3년 후 되면은 자기가 넓은 집으로 이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유기견, 자 여기서 가해 유기견은 지금 나의 유기견은 3년 후에 입양할 유기견, 아직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무슨 입장? 사전 존재적 입장. 여기는 무슨 입장? 네, 전체적 입장을 지금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 설명하다 보면 4번만이 정답이 되게 됩니다. 네, 사전 존재적 입장과 전체적 입장을 구분할 수 있으면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습니다. 24번. 자, 무슨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익이라고 하면 정신적 가치죠. 네. 그러니까 이때는 습득이란 말이고 습득은 어떤 물건을 주었을 때, 생겼을 때 얘기하는 거니까 네, 틀렸습니다. 오케이. 이번에 이제 그 유명한 항공기가, 무거운 항공기가 어떻게 해서 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네, 양력 위로 떠올려주는 힘을 말하죠. 자, 물 위에서 배가 가라앉지 않게 위로 떠올려주는 힘을 부력이라 하는데요. 네, 항공기가 하늘로 떠올라가는 힘은 양력이랍니다. 네, 자, 여기 보이죠? 자, 요게 이제 익형입니다. 익형. 날개 단면도 날개를 탁 칼로 잘랐을 때, 자, 그렇습니다. 이때 이렇게 선이 이렇게 그어져 보이죠? 이렇게 이게 익현입니다. 현은 줄이에요. 자, 그다음에 여기 보이죠? 요거 보입니다. 여기가 이제 비행기가 이쪽 방향으로 날아갑니다. 그럼 공기가 이쪽으로 부딪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보이죠. 네. 이 커브. 공기가 일로 흐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걸 이제 유명한 베르노이 정리라고도 하는데요. 자, 공기가, 이게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공기가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공기가 흘러가는 방향. 네, 다시 한번. 공기가 흘러가는 방향을 이제 약간 빨간 걸로 그려볼까요? 빨간 것보다는 이제 검정색으로 그려볼까요? 네. 여기서 와가지고 여기서 갈라집니다. 이걸 정체점이라고 그러죠. 정체점. 이렇게 갈라져요. 정체점. 그런데 얘네 잘못 그랬네요. 이렇게 흘러가는 공기는 이렇게 가서 이쪽으로 빠져나가고요. 이렇게 흘러가는 공기는 이렇게 빠져나가서 이렇게 만나지 않습니다. 만나지 않는다. 그런데 요 길이는요. 요 길이보다 짧아요. 따라서 위에 있는 공기가 이 커브를 타고 도는데 이게 빠르게 이동합니다. 빠르다. 빠르면요. 여기 공기가 빠르게 빠져나간다는 얘기니까 여기에 기압이, 이 윗부분의 기압이 낮아집니다. 기압이 낮아지면 밑에가 고기압이 되죠. 고기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기는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흐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공기에 이게 위로 올라가려고 해요. 올라가려고 합니다. 이쪽이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비행기 날개잖아요. 땅에서 하늘 위로 비행기를 들어 올리는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양력이 만들어진다. 다음에 여기서 캠버라는 말이 나오는데 캠버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여기 익현에서 여기 익현이 보이죠? 익현에서 그러죠? 네. 요 위에 이 흐름선까지 이 커브가 이 동그라미 이렇게 그린다는 거예요. 동그라미 그려보죠. 동그라미를 그리고 동그라미를 그려가지고 이 동그라미의 중심선, 동그라미의 중심을 통과하는 선, 이 선, 그 다음에 여기에 가로선. 그러니까 이게 뭐 할수록 이게 이 거리가 멀어질수록 이 간격이 멀어질수록 이 각이 큰 거죠. 각이 큽니다. 각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는 이 길이가 길어진다는 얘기니까 그만큼 양력이 크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 비율을 퍼센트로 나타내는 게 그게 캠버예요. 캠버. 이해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동압이란 말이 있고 밑에 동압이란 말이 있고 정압이란 말이 있는데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상태의 공기의 압력을 정압이라고 그러고 자, 윗부분은 공기가 움직이죠. 흘러가잖아요. 흐른 상태에서 동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압이 정압보다 모일 때, 기압이 낮을 때, 그러면 그죠? 아래 공기가 더 느리잖아요. 그죠? 느리고 위에 공기가 빠르죠. 그러니까 아래가 더 상대적으로 기압이 높아요. 그래서 위쪽으로, 위에가 저기압이죠. 저기압 쪽으로 비행기를 들어 올리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비행기가 위로 떠올라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양력이다. 오케이. 자, 이거를 좀 자세하게 설명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 보겠습니다. 날개 윗면에서 기압 경도가 발생을 할까? 그랬습니다. 커브는요, 위에 커브죠. 원운동의 일부입니다. 그러면 공기가 이제 날개의 커브를 따라 촥 날개의 그 커브를 감으면서 흐르겠죠. 그런데 원운동을 항상 원 안쪽으로 돌려고 하죠. 그러니까 구심력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원 바깥으로 안 빠져나가고 원 안쪽으로 그죠? 힘이 작용하죠. 네. 그래서 커브 바깥쪽하고 커브 안쪽에 압력의 차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날개 윗면에서 멀어질수록 커브가 완만해지므로 날개 윗면의 기압이 가장 낮고, 날개 윗면의 기압이 가장 낮죠. 자, 여기서 다시 설명하면 날개 윗면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볼록하고 여기가 완만해지니까 이쪽이 가장 낮아요. 낮다. 그리고 멀어질수록 이쪽으로 갈수록 서서히 기압이 높아집니다. 기압이 높아지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속도가 이렇게 지나가는 동안에 이렇게 가는 A로 가는 길과 B로 가는 길이 훨씬 멀어요. 근데 멀은데 거의 동시에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이 뒤에서 공기가 빠져나갈 때는 이게 굉장히 빠르게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속, 그죠? 유속. 공기의 속도, 흐르는 속도. 이것도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압력의 차이, 기압의 차이가 유속을 변화시키고 유속의 변화는 또한 압력의 차이를 유지시켜주는, 서로 상호작용한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얘기가 나오는데요. 바듬각이라는 게 있어요. 바듬각은 날개를 수평한 상태에서 수직으로 점점 세우는 각도를 말합니다. 그죠? 이게 수평으로 있거나 밑으로 꺾이거나 위로 들거나에 따라서 공기가 흘러가는 방향이나 공기가 통과하는 위치가 달라지죠. 바듬각이 커지면요, 위로 뜨는 힘이 커져요. 그러죠? 근데 너무 커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공기가 이탈해 버립니다. 흘러가지 않고 흩어져 버려요. 그걸 박리라 그러죠. 밑에 박리라고 보입니다. 박리. 그러니까 적당한 그 각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양력을 발생시키는 또 하나의 방법은 바듬각의 조절을 가능하다. 그 다음에 바듬각이 증가할수록 양력 개수는 커지는데, 그죠? 날개 뒤쪽으로 하강각도가 퍼지기 때문이다. 날개 뒤쪽으로. 바듬각이 크면요. 자, 여기 그림 보죠. 공기가 이렇게 흘러갔다가 팍 올라갔다 이렇게 팍 꺾입니다. 이게 공기가. 예. 그러니까 이쪽이 기압이 높아져요. 예. 그러니까 이쪽으로 기압이 높아지니까 여기서 공기가 막 많이 들어오니까 이거 압력이 빵빵해지죠. 그러니까 밀어냅니다. 이쪽으로. 네. 그러니까 비행기가 더 앞으로 잘 나가고 위로 더 뜨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오는 공기랑 이렇게 마주치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압력이 세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위로 올라가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근데 너무 이제 그 방향각을, 받침각을 너무 많이 들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떠오르는 힘이 안 생기겠죠? 이게 완전히 날개가 이렇게 서버리면 오히려, 그죠? 공기가 흘러가지 못하고 끝부분에서 다 흩어져 버리니까 그러면 속도를 잃어버려서 떨어져 버리게 됩니다. 네, 비행기가 추락하게 되죠. 자, 오케이. 25분 볼까요?
논지 전개 방식은 물었습니다. 네. 이것도 끝까지 보셔야 되는데, 네. 공기의 흐름과 양력의 발생, 그 다음에 변기가 뜨는 원리. 네, 이걸 답입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네. 1번, 공기 흐름은, 양력은 공기 흐름으로 인해 형성된 압력 차이. 맞죠? 또는 받음각의 차이. 두 번째, 날개 윗면에서 떨어져 나간 공기에 의해 비행육인 기체가 진동하는 현상이 생긴다고 그랬습니다. 방리하면 비행기가 덜덜 흔들린다고 그랬어요. 맞습니다. 세 번째, 공기의 흐름에 생기는 압력은 동압이 낮아질수록 공기의 흐름이 없을 때의 압력인 정압은 높아진다. 그죠? 네. 위의 흐름선을 따라 흐르는 공기의 압력이 동압이니까 그게 낮아지면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죠. 네. 반대로 그러면 밑에 있는 그 공기는, 정체된 공기는 압력이 높아지는 상대적이죠. 네. 4번, 항공기의 주변 날개를 흐르는 공기의 유속 변화가 날개 주변의 압력차를 만들고 이러한 압력차가 유속을 변화시킨다. 서로 상호작용한다 그랬죠. 맞죠? 5번, 상하 비대칭 날개의 경우 날개 윗면의 흐름선이 날개 아랫면의 흐름선보다 길지만 날개 윗면의 유속이 빨라 정체점에서 나뉜 공기가 후연에서 만나지 않습니다. 네, 만나지 않아요. 네, 틀렸네요. 오케이. 자, 캠버에 대한 이해 어디가 잘못됐을까요? 캠버가 0%면 네, 완전히 대칭일 때로 말하죠. 네, 그러니까 네, 위쪽 아래쪽 기압차가 생기지 않죠. 네, 양력이 안 생깁니다. 당연합니다. 2번, 항공기 날개의 휘어진 정도를 캠버를 통해 맞습니다. 퍼센테이지죠. 3번, 항공기 날개의 단면이 상하 비대칭 경우는 반드시 캠버가 0은 아니죠. 그죠? 4번, 받음각이 0도라도 캠버가 0%가 아닌 경우. 그죠? 네, 받음각이 수평을 그대로 있고 캠버가 위로 볼록한 경우가 있다면, 그렇죠? 네, 그러면 유속은 다르죠. 네, 양력은 조금이라도 생겨나게 됩니다. 5번, 날개에 내접하는 원의 중심을 연결하는 성바 이편 사이의 거리가 멀고 그래야 되죠. 여기 거리는 여기를 말한다. 이 판은 이 부분이요. 이 부분. 이게 중심 연결선이죠. 중심 연결선과 이게 이편이죠. 밑에가 이편이죠. 이 사이가 멀어질수록 양력이 큰 겁니다. 캠버가 커져요. 그 다음에 요거는요. 요 이편의 길이는 짧을수록 이게 볼록해지죠. 이렇게. 그죠? 길수록이 아니죠. 짧을수록. 그 다음에 여기는 짧을수록이 아니라 멀수록. 말을 반대로 하고 있네요. 28번. 자, 그래프를 이해해야 되는데요. 자, 여기 이제 지금 이 직선이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네. 그죠? 받음각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올라갈 때만 받음각이 커질 때일수록 계속 양력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이 시점에 딱 오면, 그죠? 네. 더 이상 커지지 않고 이제부터는 꺾이죠. 바로 이 부분이 최대점입니다. 양력이 최대점. 더 이상 가면은 이제 박리가 일어나요. 네. 받음각을 더 들면 안 되는 거예요. 비행기가 막 덜덜덜 떨리기 시작하고, 이번에는 반대로 비행기가 앞으로 가는데 공기하고 저항이 생겨서 비행기를 못 가게 하는 저항력이 생기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4번이 왜 틀렸느냐? B는, 여기서 B죠. 이 점이죠. 이 점은 항력이 최소가 아니고 양력이 최대라는 지점이 양력 최대. 그 다음부터 양력이 꺾인다. 네,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5번. C 이후는요, 위험하죠. 양력 곡선이 존재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네, 항공기가 양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비행기가 추락하기 때문이에요. 비행기가 추락하면 그 이상 있을 필요가 없죠. 오케이. 자, 29번이 좀 어려운데요. 비행기가 막 시속 800km 이렇게 날아가다가 이제 이착륙을 해야 돼. 그러면 그렇게 날아가면 착륙할 수 있나요? 항공기, 활주로가 한 100km나 돼야 되게 안 되죠. 그러니까 속력을
속력을 낮춰야 되는데 속력을 낮추면 뭐가 문제죠? 속력을 낮추면 비행기가 밑으로 떨어지는 힘이 너무 세져요. 그래서 속력을 낮추면서도 비행기가 떨어지지 않게 속력을 낮추면서도 양력을 유지하는 이유. 예. 이해가 됩니까? 비행기가 속력을 낮춘다는 얘기는 날개 윗면으로 흐르는 공기의 흐름도 낮아지니까 기압차가 많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당연히 비행기가 무게 때문에 밑으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착륙할 때 너무 빨리 떨어지면 곤란하죠. 그래서 만든 장치가 슬립하고 뭐라는 거야? 슬랫하고 뭐라는 거죠? 슬랫하고 플랫이라는 거예요. 플랩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한번 보죠. 자, 비행기가 이 방향으로 날아갑니다. 네. 그럼 공기는 이 방향으로 이제 부딪히게 되죠. 그러면 이 흐름선 따라서, 그죠? 이 흐름선 따라서 공기들이 막 이렇게 이제 되겠죠. 그죠? 이때 요 슬랫을 살짝 앞으로 꺾어주면 공기가 요렇게 빠져나가게 됩니다. 네. 그러면 공기가 아래에서 위로 빠져나가게 되면 이 바듬각을 이 각도를 이렇게 더 들어 올릴 수가 있어요. 네. 이게 수평에서 이 상태로 더 들어 올린다는 얘기예요. 바듬각을. 왜냐하면 이거를 슬랫을 열지 않고 이걸 들어 올리면 이게 속도가 저속이기 때문에 공기가 그냥 이게 너무 세게 여기 와서 공기가 이렇게 받게 되죠. 그래서 비행기가 착륙을 해야 되는데 막 위로 떠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착륙을 해야 되는데 바람각이 이게 좀 사고 이러면 비행기가 착륙을 못하고 계속 위로 훌쩍훌쩍 떠버리면 착륙을 못하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 공기를 이렇게 뽑아내 주는 거예요. 위로요. 예. 근데 비행기는 떨어지진 않아요. 이 바람각이 이걸 좀 밑에 써받쳐주는 힘이 있기 때문에 비행기가 급속히 떨어지지는 않는데 저속으로 비행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포인트예요. 저속으로 비행할 수 있다는 게. 반대로 이쪽에서도 뒤로 공기를 뽑아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공기가 이렇게 멀리 포물선을 그리게 돼요. 네. 이 포물선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가 됩니까? 네. 그러면 양력 개수가 좀 더 커진다는 얘기예요. 네. 큰 곡선을 그리게 되니까 기압이 이쪽이 낮아지는 거죠. 그죠? 기압이 여기가 이쪽이 기압이 낮아지면 기압이 낮은 쪽으로 다시 한번 자, 빨간 걸로 이 부분이 기압이 저기압이면 그죠? 밑에가 이제 당연히 고기압이기 때문에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이렇게 떠올리는 공기가 이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니까 날개를 들어 올리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 슬랩과 플랩을 적절히 조절해 가지고 비행기가 천천히 가면서도 떨어지지 않는 원리가 바로 이거다. 이해가 됩니까? 네. 1번이 바로 틀려 있죠. 슬랫은 양력 개수를 크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플랫도 양력 개수를 크게 하죠. 네, 여기 바로 틀려 있어요. 네, 대단히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네. 선생님이 열심히 설명했는데 여러분이 잘 알아들었나 되게 궁금한데 잘 모르거나 이런 내용은 또 나중에 학교에서 만나서 또 설명해 보기로 해요. 나머지 것들은 열심히 풀어봤겠지만 뭐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할 만해서 맨 뒤에 만전춘이 좀 어렵거든요. 쌤이 1학년 때 이거 방과후 할 때 이미 방과후 배운 사람들은 다 이거 되게 쉽다 이럴 텐데 처음 배운 사람도 있을 것 같으니까. 네, 고려시대 유명한 남녀의 애정에 대한 노래죠. 자, 이 세 개의 노래가 모두 애정에 대한 건데요. 사랑 노래인데요. 자, 얼음은 얼음입니다. 아이스. 위에 댄잎으로 자리를 깔고 극한 상황이죠. 극한 상황입니다. 네, 침대에 잠자리를 깔아야 되는데 얼음 위에다가 대나무 이파리로 잠자리를 만들고 네. 님하고 나하고 얼어서 죽을 망정. 그죠? 네. 지금 님과 함께 있는 이 정이 가득한 이 밤이 더디 세우시라. 더디 빨리 세지 말고 네? 오래오래 함께하고 싶다는 소망이 보이죠? 이렇게 좋아하는 님이었는데 네. 지금 경경이란 말은요. 막 걱정이 많아가지고 전전긍긍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님과 나 사이에 뭔가 지금 생긴 거예요. 안 좋은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고독할 고자입니다. 혼자 있네요. 그리고 침은 잠자리죠. 혼자 있는 잠자리에 어떻게 잠이 오리요? 잠이 오겠느냐? 잠이 오리요? 잠을 못 잡니다.
그래서 서쪽 창문을 열어놨는데 복숭아꽃이 가득 피었네요. 발 피어났도다. 근데 도안은 복숭아꽃은 시름이 없어. 소가 웃음소자입니다. 웃음소. 웃는다. 춘풍 봄바람에 웃는구나. 봄바람에 웃는구나. 자, 화자가 굉장히 감정이 대조되죠. 네. 자, 그 다음부터가 좀 어려운데 넋은 마음입니다. 마음. 그죠? 마음만이라도 이래요. 마음만이라도 님을 한데 연은 살아가는 경험 모습입니다. 헤어져 가지고 몸이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몸이 서로 떨어져 있고 마음만이라도 함께 살아가고자 소원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요게 생략돼 있어요. 요게 나는 아니고 다른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너기다니 생각했는데 나한테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나는 내 님하고 영원히 롱롱 행복하게 살 텐데 뭐 그랬는데 그런 나에게 이런 이별이 온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좀 생략됐지만 이런 부분이 있네요. 벽이다는 우기다입니다. 뭘 우겼을까요? 헤어지게 되는 이별의 원인이 나 때문이라고 내 탓이라고 우기던 사람이 위러시니까 누구였습니까? 약간 원망하는 느낌이죠. 제3자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죠? 그러다가 갑자기 올은 오리입니다. 오리야. 하는 부르는 말이에요. 아리아는 어리석은입니다. 어리석은 비오리. 날아다니는 오리예요. 그죠? 집오리가 아닙니다. 날아다니는 오리예요. 여흘은 개울이에요. 작은 냇가. 소는 연못입니다. 작은 냇가를 어디다 두고 연못에 자러 오느냐? 자러 오는다. 오리가 여기서 자다가 저기서 자다 이 말은 바람기 있는 남자가 여기서 자다가 저기서 자다가 그러면 여기서 여울이나 소는요 여인들 말하는 거예요. 여인들 이해됩니까? 소가 연못이 얼었다고 그래서 여울에 갔어도 여울도 좋으니 연못이 얼었으면 그죠? 얼더라도 연못에서 함께 살아야지. 연못이 얼었다고 여울한테로 가니 그죠? 네, 줏대가 없는 남자들 그죠? 애정이 바람기로 흔들리는 그런 남자들을 원망하는 남자들의 바람기를 원망하는 느낌이 그래서 님을 원망합니다. 자, 만년출을 끝까지 보면 밑에다가 이제 더 노래가 있어요. 그게 생략됐는데 님과 함께 영원히 헤어짐 없이 함께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내용이 밑에 빠져 있습니다. 생략돼 있어요. 자, 이번에는 왕방연의 시조. 네, 조선 단종 때죠. 왕방연은 단종이 아끼던 신하였습니다. 근데 세조 때문에 왕위를 뺏기고 12살의 어린 나이에 강원도 영월로 유배를 가죠. 거기에 청룡포에 갇히게 되는데 거기서 사실 죽게 되죠. 거기다가 자기 사랑하는 임금을 두고 온 그 신하의 슬픈 마음. 그죠? 여기서 물과 내 마음이 감정이입됐다는 거. 물이 울면서 가는데 사실은 내가 우는 거죠. 천만리는 굉장히 그 거리감 느껴지죠. 네, 고우님은 이제 단종을 말하겠죠. 그 다음에 김소월의 산 위에 이제 내가 올라갔습니다. 그곳에 가면 헤어진 님이 계시는 마을이 보이기 때문이죠. 네. 그 다음에 선창가에 갔더니 모래가, 그죠? 그리고 안개가, 여기서 안개는요, 네. 뭔가를 가립니다. 그래서 아득합니다. 네. 님을 만날 희망이 아득하다고 막막하다는 걸 보여줘요. 자, 상황이 밤이 됐네요. 밤이 됐어요. 근데 물새가 우네요. 배가 떠나는 게 느껴집니다. 배가 떠납니다. 저 멀리 가랑잎처럼 아주 떠나가 버려요. 그래서 나는 혼자가 되죠. 그럼 밤을 새우고 있어요. 어디에서? 산에서 밤을 새웁니다. 아침까지. 아침 해 붉은 빛에 몸을 씻는다 그랬으니까 아침까지. 그리고 솔곳이 귀를 이렇게 기울여 보니까 노래소리가 들려요. 물의 노래소리가 들립니다. 근데 그것이 님이 계신 창 아래로 가는 물의 노래소리예요. 그러니까 물의 노래가 님한테 가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물소리가 님이 있는 곳으로 흐르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물이 님한테 가서, 그죠? 님을 흔들어 깨우면, 님이 놀라 일어나가지고 나를 찾으신다고 해도,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산 위에 있어요.
나는 산 위에서 깊이 잠이 들어가지고 기다리다 잠이 들어서, 그죠? 님이 나를 찾아도 나는 아마 모를 거예요. 그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물이 흘러서 님한테 가서 노래를 불러 님을 깨우고 그 님이 나를 깨워도 나는 기다림에 지쳐서 모를 거다. 그렇게 기다리겠다. 그런 뜻이죠. 네. 그 망부석사라고 생각이 나죠? 망부석. 네. 산에서 기다리다 죽어서 망부석이 되는, 그죠? 네. 돌이 된 여인. 네. 그런 의미가. 어때요? 시조 같죠? 느낌이 시조 같죠? 네. 41번 어디가 틀렸습니까? 벽이 더 신이 임하는 제3자, 님과의 관계를 어긋나게 한 화자 자신이 아니고 제3자 또는 님을 원망한다는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넘어갑니다. 42번. 자, 우리 시가의 전통을 보여주는 것들 보여주죠. 이별, 한의 정서를 노래한 것들, 우리 시가의 전통이다. 그래서 시조, 고려가요, 그 이전에는 신라의 향가, 향가의 낙구, 낙구에서 시조로, 고려가요에서 시조로, 그리고 오늘날의 김소월로 이어지는 게 우리 한의 정서의 궤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형식 측면에서는 네, 세 마디, 그 다음에 시조, 가사에서 네 마디, 사음조, 네. 자, 가의 어느 부분에서, 가는 어느 부분에서 시조가 같죠? 시조 같은 부분 아까 많이 보였죠? 가를 한번 볼까요? 이런 거 보세요. 경경 고침상의 어느 잠이 오리요. 시조 리듬이죠? 네. 서창을 열어하니 도하이 바라도다. 넋이라도 님을 한데 연이경 넋이더니. 네. 사음보잖아요. 사음보가 시조죠? 네. 자, 2번이 틀려 있네요. 나아가 초장, 중장, 종장 구성과 같이 다는 각 연이 의미상 세 부분으로 아니, 네, 의미상 세 부분으로 뜻이 세 부분으로 나뉘는 건 아니에요. 네. 43번. 만전춘과 산위에서를 감상한 것 적절하지 않은 것은 5번이 틀렸죠? 네. 물새 울음을 통해 님에 대한 서운함? 물새 울음은요, 그냥 밤의 분위기, 쓸쓸한 분위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렇게. 44번. 이건 너무 쉬워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울어 밤길을 내놓다는 자기가 우는 거죠. 감정이 누그러지고 있나요? 전혀 아니죠. 45번. 네. 다에 대한 거, 산 위에서 학습활동이다. 가장 적절한 것이에요. 적절하지 않은 걸로 착각하고 문제 푸시면 안 되겠습니다. 가장 적절한 거. 자, 1번. 1년의 산 위는 바다 건넌 님 계시는 마을을 바라볼 수 있으려는 희망마저도 꿈을 꾸기 때문에 거기 올라갔죠. 절망적 공간이나 말이 안 되고. 2번. 이연의 선창가는 날 저물고 안개가 덮여 님 계신 마을에 있는 곳을 보기 어렵다는 점에 쓸쓸함을 느낀다. 맞죠? 3번. 3년의 밤 어둡는 시간은 님의 소식뿐 아니라 바다로부터 그 무엇도 확인할 수 없는 물새 울음은 들었잖아요. 밤에 물새 울음은 있었어요. 느껴집니다. 틀렸고요. 4번 뒤에서 밤은 산에서 고독을 느끼게 하는 시간이며 아침은 이동하는 시간? 이동하는 시간 아니죠. 아침까지 기다린다 했습니다. 오연의 산 위는 화자를 흔들어 깨우는 물노래 반대죠. 물노래가 님을 흔들어 깨우고, 그죠? 그 님이 나를 깨운다 해도 나는 모르고 잘 거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험 수업에 참여해 주셔서 고맙고, 또 2학기도 더